안녕하세요. SBS 팟캐스트 커튼콜의 김수현입니다. 이번 8월 한 달간은 예술경연지원센터와 저희 팟캐스트 커튼콜이 공연예술 영상화 특집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연예술 영상의 소비와 향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현대무용을 기획 제작하고 있는 곽아람 프로듀서입니다. 네. 바로 전가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 플래닝이라는 기획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와까지 다 포함된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세규 책임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U+에서 IPTV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규라고 합니다. LG U+ IPTV에서 2016년부터 차별화 영역으로서 공연예술을 특화하다 보니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ENK 뮤지컬 컴퍼니에서 부대표와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EMK 인터내셔널 대표 자격으로 여기에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네. 아마 최근에 저희가 공연 영상화 관련한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사실 이 공연 영상화에 관련된 그 화두들은 이미 한 7, 8년 전부터 네.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가 됐었고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도 미처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외력에 의해서 문이 열려버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작 쪽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적 측면에서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터라 특히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공연이 중지되었다라는 어떤 공급자적 측면의 화두들은 많이 대두가 됐는데 네. 예, 오늘의 주제인 이 소비자 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아카이빙 성격으로만 그렇죠. 그냥 진행이 기록으로 됐었고, 남기는, 네. 그리고 뭐 해외 프로모션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객들 영상을 소비하는 많은 관객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차별화된 공연 영상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연 자체를 기록을 해서 풀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저희는 이제 현대무용 쪽에서 원래 기존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댄스 필름이라는 네. 형식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네. 지금은 두 가지 종류로 공연 기록 영상, 공연 전체를 보여주는 공연 영상화 부분과 그리고 댄스 필름이라는 장르를 좀 활발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 영상을 아까 2016년부터 네. IPTV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셨다고 했는데 코로나 요 상황이 되면서 좀 더 바뀐 게 있나요? 네, 물론 이제 공연을 떠나서 전체적인 영상 소비 자체가 코로나 이후부터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 영상 시청 소비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까지 조사했던 네. 닐슨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52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서 네. 여가 시간을 주로 뭘 하고 보내세요? 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략 61%인가 62%가 미디어를 시청합니다. 라는 답변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코로나의 이슈를 떠나서라도 소비자들은 점차적으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사실 디바이스의 발전이라든지 네트워크 요금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서 네. 다양한 윈도우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의 시청량은 늘어날 것이다 네. 라고 저희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 대표님은 사실 EMK에서 뭐 뮤지컬 제작도 하시지만 이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라는 이 스트리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연 스트리밍 영상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을 모아놓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거기서 K-시어터 프로그래밍 디렉터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의 공연 영상이 뭐 브로드웨이 온 디맨드를 통해서 영상화가 돼서 뭐 거기에서 이 영상화 수입이 뭔가 발생할 거다라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관계자들에게 북미 쪽의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컨텐츠를 알리고자 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플랫폼 얘기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그 공연 생중계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거의 나갔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해보시니까? 네.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네. 그리고 네이버 TV랑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을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 통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네이버 TV도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한 7배 정도 저희가 이제 객석에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영했을 네. 때는 한 7배 정도의 그 관람 네. 객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조회수. 네,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7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걸 비교를 해보면 관객들이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그쵸. 공연 관람하는 네.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평균 시청 시간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이게 뭐 조회수가 몇이다 이게 찍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앉아서 공연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닌데. 네이버는 워낙 정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용자들이 이게 오픈이 되고 네. 네이버에서 저희가 광고도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그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대무용을 거의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처음 본다 뭐 이런 신기하다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반면에 네. 이제 유튜브는 사실 저희가 저희 자체의 충성 고객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 유튜브 내에서 그 조회수를 해보면 그러니까 극장의 객석 수랑 거의 흡사한 조회수가 그래요? 잡혀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충성도가 있는 관객들과 그냥 지나가다가 현대무용 이거 한다고 하니까 보는 관객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해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라이브 중계를 하게 되면 관객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채팅해서 이렇게 막 반응 피드백을 보내주거든요. 네.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공연 관람 자체를 좀 방해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뭐 PD들 그다음에 안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거기에 관객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답을 해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회수는 높은 반면 체류 시간은 굉장히 짧다. 짧다라고 하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회수와 좋아요를 일반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그 소비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봐요. 뭐냐면 조회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선택적 의지가 있는 관객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또는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회수도 그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의 관객층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측면은 잠재적 소비자가 있다라는 증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체류 시간이 이제 짧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적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내용적 측면에 이제 좀 하나의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회수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마케팅하고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쵸. 얼마나 이게 이제 티켓에 도움이 티켓 세일즈에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그 툴들을 활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거의 모든 한 90% 이상의 제작사들은 거의 지금 그 정도에서 가장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팬레터라고 이제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 공연이 전막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도 받았고 어떡하냐 이걸 전막을 공개하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료라는 건 아예 개념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다 무료였기 때문에 무료로 과연 전막을 공개했을 때 어떤 반향이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티켓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아마 최근에 마리퀴리가 네, 네. 소극장에서 재연을 할 때 네이버 생중계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되게 스마트하게 월요일 날 저녁 9시대로 네. 이제 공연을 공연이 없는 날 네. 이제 매니아들이나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시간대에 잡아서 생중계를 했는데 네. 역대 아마 네이버에서 공연으로는 최고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네. 그게 좀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쭉 관람하신 분들은 그거의 한 10%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고 나서 또 다시 티켓이 상황이 좋아졌었거든요. 티켓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공연을 영상화하는 거 자체는 어찌됐든 실질적인 공연을 관람하는 그 관객들에게 굉장히 이 공연을 내가 볼지 말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세일즈 툴로도 활용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모두가 다 이제 인정하게 되는 네.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언급하셨던 플랫폼이 대부분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그렇죠. 하는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객, 소비자, 시청자 관점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기존의 공연 시간만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 장르에서 뭐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내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제가 가설로 세웠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장르에 해당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라든지 네. 아니면 영화, 전체적인 영화 장르보다는 평균 시청 시간이 더 높았다라는 데이터가 영화보다도 나왔었어요. 영화보다도 높아요? 네, 영화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봤을 때 쭉 이어서 보는 시청 시간을 예, 중간에 거죠? 일시정지라든지 뭐 아. 이탈을 하지 않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지속 시간을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동을 할 경우 TV 화면에선 일시정지를 누르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반면 공연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타이즈되어 있는 공연이 아니거나 몰입도가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필연성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정지를 안 누르고 라면도 끓이러 가고 화장실도 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냥 틀어놓는 장르가 있어요. 제가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보통 음악이 그랬어요. 근데 서사가 있는 장르는 보다가 저 뭐 졸기도 하는데 졸았다가 지나갔네? 그럼 다시 또 돌려가지고 보고 그렇게 챙겨서 보게 되더라고요. 장르별로 네. 그거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무용 같은 경우는 비주얼을 무조건 봐야 되는 그렇죠. 공연이잖아요. 네. 근데 음악 공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그 환경이 대부분 BGM 정도일 그죠. 거라는 네. 거예요. 네. 조성진이나 아니면 특별한 누구 플레이어의 그 어떤 사람을 협연이나 보기 그걸 위해서. 보기 위해선 네. 그 사람의 터치도 봐야 되고 그죠. 제스처도 봐야 되니까 영상을 주목할 이유가 생기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나 실내악 같은 경우는 굳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화면을 봐야 될 음악이 만큼의 들리니까. 장면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사운드만 들어도 설거지하면서도 그냥 네. 들을 수 있고 저는 그렇지 않을까. 네. 현대무용 잠깐 라면 끓여 먹고 와도 그렇게 달라지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서사가 없는 서사가 경우가 없는 많으니까. 경우가 많고 네. 사실 이제 왜 LG 아트센터에서 네. 최근에 계속 해외 유명 안무가들 많이 작품을 했죠. 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공연을 직접 챙겨보지 못한 안무가들의 유명한 작품들은 그쵸. 저도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주변에 막 추천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국내 안무가들 작품은 물론 국내에서 그 안무가들 작품을 기다리는 신작이라든지 이런 좀 특별한 케이스들은 저희도 7월 달에 생중계 했을 때는 상당한 조회수도 나오고 네. 반응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일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모바일 콘텐츠도 그렇고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는 둘 중에 하나는 제시를 해야 돼요. 소비자한테. 펀이냐 펑션이냐. 발레 공연 같은 경우나 현대무용 같은 공연도 그냥 그 장르를 감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공연은 공연대로 올고짓 패키징 돼 있는 완결된 구조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했었다고 보면 목적과 어떤 소구 대상에 따라서는 그 콘텐츠 자체를 조금 가공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유무료를 떠나서 무료라 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하는 영상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건 네. 결국 시간이라는 재화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용 쪽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전망이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무용은 그 이종의 것들을 많이 결합해 왔었어요. 무대 네, 공연에서도 네. 기술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네. 영상 매체도 많이 또 접합시켜서 이게 그러니까 버벌이 없는 공연이다 보니까 그만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조금 더 많은 장치나 도구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우리가 보통 요즘 뭐 테크아트나 뭐 융합형 공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무용에서 제일 무용이 먼저 많이 활용들을 하죠. 해왔어요. 네. 무용 같은 경우는 게다가 넘버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수출 쪽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대신 이제 영상적인 미학은 상당 부분 추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대신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 네. 후반 작업의 요소가 많다. 아직까지는 다 제작 초기 단계여서 네. 그 안무가들의 무용 언어, 무용수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보조해서 맞춰갈 수 있는 영상 작가들을 네. 찾는 것도 아직은 일이 초기 단계여서 아마 네. 그런 분들의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지 사실 않을까. 학습이 필요한 과정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공연 제작자 쪽도 영상으로 이것을 표현했을 때 과연 공연을 그냥 디지털 매체에 담은 것으로서의 공연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장르로서의 공연 영상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영상을 염두에 두면 동선 자체가 바뀌고 무대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대사를 치고받는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공연단체나 이런 쪽에서 저한테 공연 영상 촬영 잘하는 팀 좀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자주 전화를 받는데 네. 제가 죄송하게도 영상을 잘 찍는 업체는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공연 영상을 잘 만드는 업체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규정 타성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야구로 치면. 공연은 리니어하게 딱 1시간 40분이나 40분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상을 그걸로 만약에 찍게 된다. 한 20대 이상의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드론도 날리고 크랭크도 쓰고 이렇게 해서 촬영된 영상 카메라가 20대면 2시간짜리 영상을 찍으면 총 40시간 분량의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거 편집하면 거의 이제 헬로 가는 거죠.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후반 편집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애시당초 공연을 찍기 전부터 굉장히 세분화되고 디테일한 콘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콘티가 먼저 나오고 각각의 콘티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엔 그 콘티를 채울 수 있는 영상 클립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영상을 접근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찍어놓은 거 가지고 편집을 하면 소비자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라? 뭐 이런 어떤 소비자들이 이걸 보는지 그런 걸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저희 전체 시청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시청 모수 자체가 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높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전체 장르에서 보면은 아직은 매우 낮은 수치다여서 네. 저희가 따로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문제라고 하면은 개인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아, 네. 가구 단위 서비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시청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입자인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청을 했는지 아, 네. 예술 딸이 관련된 했는지. 학교를 네. 지원하고자 하는 딸이 시청을 네. 했는지 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장르별로 어떤 거를 더 많이 보더라 뭐 이런 거는 대략적인 게 예. 있을까요? 아까 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어떤 서사에 대한 네. 내러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장르,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극 콘텐츠에 대해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좀 급속하게 그래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이전부터는 지속적으로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뮤지컬, 그다음에 네. 오페라 네. 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음악회는 근데 이제 일반 그 콘서트, 뭐 네, 짜즈부르크라든지 네. 이런 예, 페스티벌 예. 콘서트들의 그 음악, 네. 예, 오케스트라나 이런 콘텐츠들이 저희 차지하고 있는 비중 가장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청 건수는 클래식이 제일 많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네. 아마 이제 그 편당 시청 건수로 이제 나누어 보면은 네. 뮤지컬과 연극이 높다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오늘 일본에서 저희 모차르트 온라인 상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응들을 보니까 저희는 이제 EMK라는 회사는 어찌됐든 공연을 저희는 영상화를 유로로 가자라는 어떤 그걸 사업을 이제 앞으로 꾸준히 살려보자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영상화를 유로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상영을 했는데 반응은 정말 뜨거웠더라고요. 현지에서 일본 반응이나 관객들. 일본 관객들의 네. 트위터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좋았다라는 평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우선 없으셨어요. 구매하신 분들이 뭔가 그 입장료가 얼마? 그러니까 관람료가 네. 이제 저희도 이게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도 최초였거든요. 그냥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BTS나 뭐 SM이나 최근에 네. 그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서 유료화했던 사례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가 한 33,000원에서 네. 30,000원, 35,000원 네. 사이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3명의 캐스트를 동시에 다 관람할 수 있는 건 한 9,000엔 정도. 그래서 이제 한 명당 한 3만 원 정도에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을 보는 건 한 6,000엔 정도가 네. 적당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었는데, 네.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뭐 비싸다고 예, 이런 그런 게 얘기는 전혀 없었고. 없으셨어요. 저희는 네.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분들은 공연을 관람하러 한국에 오시게 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셔야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을 굉장히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는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네.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뭔가 그 가입을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뮤지컬 팬들의 연령대가 일본은 문화 관람 하시는 연령대가 좀 높으시거든요. 한국보다 네. 훨씬 높으세요. 그래서 네. 극장 가도 거의 한 60대 정도 평균 나이가 그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솔직히 굉장히 이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절차가.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콘서트 같은 경우는 VOD,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송출을 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기도 하지만 이 VOD가 평생 소장되는 약간 그런 개념이지만 네. 공연 영상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약간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일회성 단발로밖에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 그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대에 보지 않으면 영상을 보실 수 없는 거죠. 약간 그런 또 온라인이지만 또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막 그 실제적인 결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었고 그냥 저희도 이 시장을 보기 위한 거였으니까 과연 몇 분 정도가 과연 유료로 결제를 하느냐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뭐 35만 건 이상 리트윗이 되고 네. 뭐 뉴스나 각종 채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영상 퀄리티도 좋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에는 한국 공연이 끝난 이후에 네. 저희가 이제 8월 23일 날 막공인데 네. 막공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도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최초로 그러니까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도 최초인 거예요. 공연 영상을 네.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게 최초이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랑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이 있을지 과연 이게 너무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장을 알아가고 이제 과연 수치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냐 없냐부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 나가는 지금은 공연 영상화에 유료화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네. 저희가 웃는 남자는 극장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네. 메가박스에서. 예술대전당.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재연을 앞두고 딱 한 달 동안만 저희가 제한적인 메가박스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 2위까지도 갔었어요. 저희가 그때 1등이 겨울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너무 놀랐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놀라웠고 혹시나 저희도 이제 그런 걱정을 했죠. 이걸 보고 나서 혹시 극장에 안 오진 않을까, 이걸로 그냥 만족하시진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걸 보고 나서 극장에 극장에 꼭 와야겠다, 예. 극장을 봐야겠다라는 분들에 대한 그 피드백이 훨씬 많았고 해밀턴이 이제 미국에서 7월 3일 날 맞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라이브 온 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막 기사를 썼어요. 과연 이게 무대 공연과 이 공연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뭐가 비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정말 칭찬 일색이었어요. 이 영상 자체가 공연과는 완벽하게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장르로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리뷰들이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던 조연이 연기하는 게 자세히 보이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가정사까지 다 보이고 밸런스가 형평성에 맞춰진다라든지 2달 정도 촬영 감독이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연을, 네. 대본을 가지고 철저히 공부해서 어떤 장면을 어떤 씬을 어떻게 클로즈업이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2달 동안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딱 사흘 동안 9대의 카메라를 찍은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9대의 네. 카메라로 이걸 촬영을 해서 나왔는데 뭐 디즈니 대표가 인터뷰도 했지만 공연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씬이 아니라 극장에 없는 좌석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디즈니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히 공연 영상이 유료화되려면 이런 정도의 어떤 퀄리티와 완성도 그리고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몇 달 지금 이 공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게 몇 달 진행이 되니까 이거 유료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과금을 해야지. 지금 근데 과금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 근데 브이라이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사실 유료로 한류 콘서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에 특화된 플랫폼이고 네. 공연을 많이 하는 네이버 그 공연 중계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의 어떤 이런 니즈, 이런 유료화, 온라인 공연 유료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계속. 있는데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논의에 좀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이제 네이버 TV 쪽에서 저희 이제 국립예술단체 측에 먼저 제안을 했었고 네. 이제 서울예술단에서 워낙 이제 뮤지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콘텐츠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네. 국립 오페라단, 국립 발레단, 국립 현대무용단, 국립 극단 이렇게 장르별로 국립 단체들을 국립 단체들의 조금 좀 질 높은 공연 콘텐츠를 한 판에 모아서 간다. 네이버 측이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TV를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후원 기능으로 해서 네. 공연의 어떤 뭐 입장료나 관람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공연을 보면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버튼을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 이상의 우리가 원하는 그 유료 콘텐츠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아직은 구축이 되어 있지 네.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2020년 올해 통틀어서 아마 그 예술 단체들이 공연 영상화 유료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무용단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TV를 통해서 뭐 VOD를 업로드시켜서 판매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시스템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냥 다른 방식을 지금 하반기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필름과 그러니까 댄스 필름으로 제작한 것과 플러스 공연과 또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술가와의 대화를 이렇게 한 패키지로 묶어서 우선 이제 극장, 뭐 네. 영화관에서 상영을 네.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오픈을 하고 그 패키지 영상, 공연, 토크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런 형식으로 유료화를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네. 11월 달에 이제 오픈하게 되는 그 볼레로 만들기라는 현대무용 콘텐츠가 네. 저희 무용단으로서는 첫 번째 유료화 모델이 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네이버 TV든 아니면 다른 플랫폼이든 유료화를 조금 안정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짜 콘텐츠에 대한 감상이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공연 영상에다가 가격을 매겨서 유료화한다라는 게 소비자 저항에 부딪힐 확률은 굉장히 높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무료로 시작하는 거는 향후에 더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네. 그것이 공고화되게 되면 공연 영상 또한 결국은 부차적인 수입 구조, 비즈니스 모델,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영화라는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VOD 형식으로 판매되었을 때의 가격 체계를 어느 정도 참고 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장르별로 워낙 이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네. 뮤지컬이나 연극
좀 상업적인 연극 같은 경우는 사실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기대하고 어느 정도 가는데 기대할 수 있죠. 현대무용 네. 같은 현대무용이나 뭐 다른 조금 더 순수예술 쪽 같은 경우는 유료하면 안 보지라는 그런 네.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도 무료로 하는 공연 영상을 계속 무료로 보는 부분은 반대하지만 이제 장르가 그러니까 공연예술 시장에서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는 공연 영상을 조금 더 매력적인 현대무용 영상 콘텐츠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관객들이 실질적으로 극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 하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 단계를 지금 충실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관객 풀이 적고 네. 그리고 아예 현대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관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단계로서 지금 이 시기를 조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상화가 되게 활발하지만 그거를 유료화하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죠. 일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약간 공연 영상 어떻게 할 거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과연 여기서 정말 영상화를 유료화로 사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컨텐츠가 과연 몇 개나 될 건지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형태로 공연이 남겨져야 하는 또 그런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네. 거고 그리고 또 아까 국립이나 이런 관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거를 또 약간 또 앞장서셔야 할 거고 또 저희 같은 상업단체들은 민간단체는 어떻게 하면 또 여기서 저희는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과감히 투자해서 그 시장을 이끌어 나가느냐 약간 이게 좀 다각화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두가 다 영상화를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이거를 유료화 시켜야 되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시장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길로 잘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장르별로도 다르지만 네. 하다못해 현대무용 안에서도 작품별로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네. 영상으로 당연하죠. 만들었을 때 정말 아닌 작품도 네, 많고 네. 출연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 제일 쉬운 말이긴 한데 네, 네. 그게 가장 정답이긴 네. 해요.